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0일 오후 6시 10분입니다. 세계사 산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테마는 바이킹 노르만 신화 그리고 반지의 제왕 왕자의 게임 또는 니벨룽겐의 반지 또는 어벤져스 뭐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왜 요사이 이 대중문화 속에서 특히 이 영화나 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여기에 바이킹 또는 바이킹 신화가 많이 등장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끝난 이 반지의 제왕 왕자의 게임 이 공전의 히트를 한 왕자의 게임 이걸 저는 최근에 한번 몇 번 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봤는데 보고 나니까 이게 바이킹 노르만 시절의 어떤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왕자의 게임에 인용된 또는 참고로 한 게 이 북구 신화가 많고 볼숭가 사가라는 어떤 스토리, 이건 시로 쓴 스토리인데 스토리에서 착안한 바가 많다 하는 이런 해설 기사가 있어서 저의 감이 맞았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이 왕자의 게임이 촬영된 배경이 아이슬란드에서 많이 촬영되었다는 것도 저의 감과 이렇게 일치하는 건데 아이슬란드는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바이킹이 가서 개척한 데죠. 아이슬란드에서 그 다음에 또 그린랜드로 갑니다. 그린랜드를 넘어서 지금 카나다 동쪽에 서기 약 1000년경에 바이킹이 상륙을 했으나 그게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 500년 뒤에 콜럼버스가 미 대륙에 상륙을 하는 거죠. 그보다 500년 먼저 바이킹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도 그렇고 어벤져스 뭐 이런 걸 쭉 보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전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사. 영어로 말하면 워리어인데 이게 기사하고 조금 달라요. 이 유럽 영화에 나오는 중세 기사 영화는 많죠. 뭐 사자왕 리차드라든지 이 기사 영화가 많은데요. 그 기사들은 기독교적 신앙으로 뭉친 사람들입니다. 바로 십자군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지의 제왕 왕자의 게임 뭐 이런 데 나오는 주인공들은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신화를 믿는 사람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또는 기독교적 신앙과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의 전투 장면이나 기사 영화에서 기독교적 색채가 딱 빠져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바이킹 세계입니다. 바이킹과 바이킹의 후손에 해당한 노르만은 프랑스의 노르만디에 정착했던 바이킹이죠. 그 노르만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노르만이 거기서 힘을 길러가지고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1066년에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잉글랜드의 지배자가 되죠. 그 32대 후손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최초의 노르만 왕조는 윌리엄 더 컨클러, 윌리엄 정복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 노르만 사람들이 또 남쪽으로, 이탈리아 남쪽으로 가서 시실리와 나폴리를 일대에 시실리 왕국을 만들어서 잉글랜드와 시실리를 동시에 통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노르만. 이 바이킹의 이야기가 보면은 거창합니다. 우선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이 크고 그게 오딘이라든지 토르라든지 발키리라든지 이런 신들이 등장하는데 신들이 좀 괴상망측한 신들입니다.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또 아주 너그럽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 똑같습니다. 여기 바이킹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에 나오는 이 전사들은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장에서 장렬하게 죽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바로 장렬하게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이킹이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바이킹은 기독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이킹은 인종적으로는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이 로마와 대결을 하다가 결국 로마를 무너뜨려버리고 서유럽의 주인공이 다 됩니다. 게르만족이 스페인에 가서도 프랑스에 가서도 이탈리아에 가서도 지금 독일에도 다 지배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는. 그러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기독교화 되어버립니다. 야만족이 기독교로 바뀌는데 제일 늦게까지 기독교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스칸디나비아에 살던 사람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10세기에 비로소 기독교가 됩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시대 배경은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의 바이킹이죠.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바이킹,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이킹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지금 서양 사람들은 좀 더 흥미롭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로마 문화, 천년 동안 계속된 로마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와 기독교 문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야성적이고 무자비하기도 하고 또 남자답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쾌감을 느끼고 애착을 느끼는 건데 그것은 저는 야만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만의 미학, 남자의 미학, 전사의 미학이죠. 그런 것이 캐릭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등장하니까 익숙했던 그것하고는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 바이킹에 심취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히틀러는 게르만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인종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바이킹을 참 좋아했어요. 바이킹에서 뭐 따온 용어라든지 또는 바이킹이 쓰는 어떤 문장 같은 걸 차용하기도 해가지고 바이킹 숭배자 했습니다. 히틀러가. 그 다음에 히틀러의 영향을 준 유명한 작곡가가 있죠. 바그너입니다. 바그너의 여러 오페라 중에서 니베룽겐의 반지가 있습니다. 니베룽겐의 반지가 바로 이 바이킹 신화에서 모티프를 찾은 겁니다. 바이킹 신화의 최고 신은 오딘이라는 사람이죠. 그 부하 좀 되나요? 토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발키리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발키리라는 이 여자는 죽음의 신입니다. 뭘 하느냐?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바이킹이 죽어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그 중에서 특히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 골라가지고 저승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살려내요. 그럼 저승에서도 뭘 하느냐? 저승에서도 계속 싸웁니다. 저승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움받기를 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끊임없이 싸워가는 모습이죠. 이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는 용어가, 바이킹 용어가 하나 있어요.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는 일본 사람이 만든 만화 캐릭터입니다. 베르세르크. 영어로는 버스크. B-R-S-E-R-K. 그 ER이 붙으면은 전사. 미친 듯이 싸우는 전사. ER이 빠지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진 찾으면은 광전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칠 광자에 싸울 전자. 미친 듯이 싸우는 사람. 싸우는 걸 베르세르크라고 합니다. 이게 바이킹 말입니다. 바이킹을 아주 잘 표현한 말입니다. 베르세르크. 바이킹의 전사들은 전쟁을 할 때는 미친 듯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그 자체를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하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게 몸이 큽니까? 미칠 듯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바이킹에서 유래한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SAGA, 사가. 사가는 대서사시, 뭐, 스케일이 큰 스토리, 뭐, 이런 뜻이죠.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바이킹들이 문학적이에요. 돌에다가 시를 하나씩 새겨 놓습니다. 시를 새겨 놓는데, 그 시가 아주 멋집니다. 또 시인도 있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남긴 기록, 그걸 사가라고 합니다. 사가. 또, 바이킹 말 중에 너무나 익숙한 말이 하나 있죠. 법, 로, LAW, 로. 법이 바이킹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을 부수고 문명을 파괴한 바이킹이 무슨 법이냐 하지만은 이 바이킹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자비한 약탈자고 정복자인데도 일단 지배체제로 돌아가면,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왕이 된다든지 공작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지배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법치를 만드는 겁니다. 법치를 만든다는 것은 제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재주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장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면 세금이 그치죠. 그 세금 가지고 성당 짓고 성을 짓습니다. 건설자로 바뀝니다. 법치 건설. 그리고 지금 잉글랜드, 영국을 여행을 하시면은 저 산 중턱에 있는 성, 도시에 있는 성당, 그 상당수는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이 1066년에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나서 그 뒤 200년 동안 한 1000개의 성과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잉글랜드의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런던 타워, 그 노르만디에 있는 몽생미셸, 이게 다 노르만 바이킹 후손들이 만든 건축물이죠. 특히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을 북유럽에 퍼뜨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노르만 바이킹입니다. 그리고 제1차 십자군의 행동대장들은 거의 다 바이킹 후손들이 노르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 그런 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은 그 영화가 어마어마한 스케일이고 재미가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그너가 리베룽겐의 반지라는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게르만 정신, 게르만의 영혼, 이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바그너 숭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의 영혼, 바이킹 사람들의 영혼을 깊게 들어가면은 그게 아주 신비한 구석이 있습니다. 신비하고 아주 깊고, 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생활이 우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예컨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가치는 뭐였느냐 하면은 이 바이킹이 남긴 시 하나를 돌에 새긴 시입니다. 시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요. 가축들이 죽는다. 친척들도 죽는다. 너도 죽어야 한다. 내가 아는 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은 죽은 이들 하나하나의 정정당당한 이름이다. 정정당당한 이름이다. 이 시를 소개한 어느 학자가 바이킹의 행동윤리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신념의 소유자들이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이 운명적 게임을 감당하는가였다. 고통은 참아내야 한다. 남을 위해서나 원칙을 위해서가 아니라 운명의 실천을 위하여, 미리 주어진 삶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폭력과 잔인한 행동도 예사로 했다. 이 또한 변명이 필요 없다. 운명이니까. 그들은 사회적 의무나 도덕적 금기 따위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경제적 이해 득실 같은 것들은 경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 나쁘고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다. 그것은 미학이었다.
그들이 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정도의 이야기거리가 된다면은 그것은 멋진 것이고 그래서 옳은 것이 된다. 이게 바로 바이킹 사람들의 이 가치관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했습니다. 미학이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바이킹 사람들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용감하게 멋지게 살고 죽어야 한다. 용감하고 멋지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주어진 운명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변명할 필요 없다. 거기에는 도덕적 기준, 뭐 기독교적 도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되고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지고 그 이름을 남기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이게 좀 비슷한 유형의 인간형이 이 세계사에서 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의 사무라이입니다. 일본의 사무라이들의 행동 윤리가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도 멋지게 맞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책임을 지고 죽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양심에 그리낀다고 하면 할복 자살을 합니다. 할복 자살하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실을 한 수 남기고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단도로서 배를 가르는데 끝까지 가를 수가 없으니까 뒤에서 조력자가 있어가지고 목을 베죠. 유명한 미시마 유키오라는 일본 소설가가 그런 식으로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몽골의 기사들입니다. 몽골 기마군단의 기사들의 행동 윤리와 이 바이킹과 사무라이 좀 비슷합니다. 명예. 근데 그 명예는 뭐냐? 이 바이킹의 경우에 이 명예심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미학이었다는 거예요. 미학. 인간은 멋지게 살다가 죽어야 된다. 멋지게 산다. 근데 멋지게 사는 게 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 바이킹은 자기의 운명대로 사는 것이다.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이킹은 이 법을 지킬 것 같지 않는데 이 바이킹이 법치를 발달시켰다. 유럽 법치 수호자가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바이킹 사람들이 워낙 저렇게 난폭하고 멋대로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하려면은 법이 없으면 안 된다.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몽골 사람들도 바이킹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징기스칸이 등장해가지고 법치를 야사라는 법을 반포를 해가지고 몽골 사회에 법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세습으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징기스칸이 등장하기 전에는 몽골 기마 민족에서는 세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왕이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한 자들이 다 토너먼트식으로 싸웁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이 왕이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토너먼트가 그러니까 왕이 죽을 때마다 전쟁. 그럼 왜 세습을 하면 좋을 텐데? 몽골 사람들은 이 자연주의자니까 자연의 논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아니 동물 세계에서 세습이 있느냐? 강자가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것이다. 이 바이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왕 세습 제도가 생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이킹이라고 하면 바이킹이 만든 나라는 이제 세계 다 인류 국가입니다. 세계 인류 국가 랭킹 내면은 바이킹 국가 5개가 항상 들어갑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리고 영국이죠. 영국은 50% 정도가 막 바이킹 영향, 바이킹 노르만 뭐 같은, 그 다음에 앵글로색선 섞여 있지만은 바이킹의 후손인 노르만이 점령한 1066년부터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내셔널 캐릭터, 국가의 성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노르만 바이킹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영국을 점령한 1066년에 영국을 점령한 잉글랜드를 점령한
이 노르만은 바이킹 후손인데 노르만디에서 한 200년 동안 살다가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당시에 유럽에서 최고로 선진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야만적인 바이킹이 가장 선진된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7천 명이 일종의 벤처 기사단들을 만들어가지고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이겨가지고 앵글로 색슨족이 다스리던 잉글랜드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 뒤로 영국의 운명이 바뀝니다. 영국은 그전에는 대륙으로부터 계속 침략만 받았어요. 그러다 1666년부터는 힘이 세워지니까, 힘이 세워진다는 말은 노르만이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나서 잉글랜드를 법치 국가로 바꾸고 제도를 만들고 하니까 북극 강병 노선으로 갑니다. 힘이 넘치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 뒤에 영국은 대륙으로부터 침략받던 나라에서 침략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침략하는 나라. 그 뒤에는 한 번도 영국이 침략당한 적이 없습니다. 내셔널 캐릭터가 바뀐 거죠. 그리고 영국의 프랑스 말이 공용어가 됩니다. 프랑스어가 공용어가 되죠. 또 영국의 귀족들은 지금도 이름을 보면은 이 노르만 계통 이름이 별도로 윌리엄 같은 게 이게 노르만 계통의 성입니다만은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가는 게 노르만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르만, 바이킹, 몽골이 공통점이 있는데 싸움할 때는 무자비하고 용감한데 다스릴 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너그럽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종교차별을 하지 않고 실력 위주로 해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소수민족이 다수를 다스리려면은 관용 정책을 써야 됩니다. 소수민족이 다수를 다스릴 때 종교차별을 하고 일일이 간섭해가지고는 이게 통치가 안 됩니다.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다수를 다스릴 때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청나라도 마찬가지죠. 명나라를 거꾸로 들이고 청나라를 세운 이 여진족은 자기보다 인구가 한 100배나 많은 한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다스릴 수밖에 없죠. 영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국이 한때 세계의 4분의 1을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일일이 어떻게 간섭합니까? 중요한 것만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킹, 몽골, 영국 사람들이 통치 방식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건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트 공무원 1000명이 그때 몇 억 대는 인도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1000명이 몇 억을 다스립니까? 첫째가 기준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관리가 청렴해야 된다. 돈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주민들의 풍습이라든지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살인이나 이런 걸 저지르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처벌할 때 자신들의 법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1000명이 3억 인도를 다스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킹, 몽골 전사는 태어날 때부터 지배하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배한다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관리하느냐.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딸이 다 과학 실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실력주의자가 됩니다. 실력주의자. 실력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력만 있으면 그 사람이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차별 안 한다. 실력 있는 사람 다 모아라.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라. 돈을 준다. 이렇게 해서 노르만 바이킹이 점령한 곳에서는 아주 화려한 건축물이 만들어집니다. 시실리에 가보면은 거기 있는 훌륭한 건축물은 상당수가 저 북쪽에서 내려온 노르만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노르만 아랍
비잔틴식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 건물은 노르만식도 아니고 아랍식도 아니고 비잔틴식도 아닌데 사실은 그 5개, 6개의 건축 양식이 다 한 건물에 다 모여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시칠리의 수도가 팔레르모입니다. 팔레르모 근교에 가보면은 레알이라는 아주 근사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르만 왕조가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은 비잔틴식도 있고 아랍식도 있고 하니까 아주 성당이 다양하고 활력이 넘치고 근사해 보입니다. 그런 건물들이 유럽에서는 로마네스크식 건축물로서 주로 많이 지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로마네스크식 건축물이 아주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죠. 성공회 건물입니다. 성공회, 저 코리아나 호텔 뒤편에 있는 성공회 건물이 로마네스크식 건물이고 이 로마네스크식 건물 양식은 이 게르만 쪽이 아니라 노르만에 의해서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바이킹이 세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되었느냐? 바이킹은 직업이 2개였어요. 평소에는 무역했습니다. 무역. 그러다가 필요하면 그런 해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해적도 하고 무역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면서도 사원꾼입니다. 장사꾼과 사원꾼을 겸한 게 바이킹입니다. 장사꾼, 사원꾼은 이동을 많이 합니다. 이동을. 외국에 많이 가요. 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이동을 많이 한 민족이 몽골 기마군단과 배를 잘 모는 바이킹이었습니다. 배를. 이동 수단이죠. 바이킹이 점령하거나 영향을 준 나라를 제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스웨덴을 꼽으면 이 스웨덴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웨덴은.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키예프에서 우크라이나죠. 키예프에서 러시아 공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온 러시아의 출발점이 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좀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러시아는 바이킹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 다음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그린란드 거쳐서 저 아메리카 대륙 갔죠. 그 다음에 덴마크. 이 바이킹이 한참 설칠 때는 저 지중해로 들어가가지고 아프리카 북쪽, 시칠리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 저 중동, 여기까지 진출했습니다. 저 바그다드까지 진출하고요. 이렇게 사도로 다닐 수 있었던 것은 배를 잘 몰았다는 것이죠. 배. 그런데 몽골 기마군단은 말을 잘 타고 이 바이킹은 배를 잘 몰았는데 이 바이킹이 또 말을 잘 탔어요. 기병 전술에 능했습니다. 노르만디를 여행하신 분들은 대평원에 놀랍니다. 미국을 달리는 것 같죠. 그래서 말을 기르기가 좋아요. 바이킹이 거기서 기병 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로 쳐들어갈 때 말을 한 3,000마리를 배에 싣고 갔습니다. 아이슬란드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거기 이상한 말이 있는 걸 틀이 많고 자그마한 말이 있어요. 저 제주도 조랑말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몽골 말입니다. 바이킹이 몽골 말을 데리고 아이슬란드에 왔더니 그 추운데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이 몽골 말은 바로 저 제주도 조랑말이 몽골 말인데 키도 작지만은 아주 순합니다. 순하고 지구력이 강해요. 순간 스퍼트는 좀 떨어지지만은 오랫동안 달리면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겨울에 이 목초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눈을 깨가지고 눈 밑에 있는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가니까 별도로 이렇게 무슨 사료를 준비할 필요도 없는 이런 말이 있었으므로 몽골이 세계를 점령했는데 그 몽골 말의 순수한 형이 지금 아이슬란드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 몰고 배도 잘 mon다 하는 사람들이 바이킹인데 신라 백제 고구려 중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는데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배도 잘 몰고 말도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라 지배민족은 흉노계통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말 잘 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닷가에 살다가 보니까 배도 잘 몰게 됐어요.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워서 마지막 결전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서해 기벌포 해전에서 676년에 당나라 해군을 깹니다. 그것이 대당결전 7년의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그 뒤에 이 동아시아에서 배를 제일 잘 모는 사람은 신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장보고였죠. 장보고. 배를 잘 몰고 말을 잘 탄다는 그 뜻은 뭐냐면 기동성이 좋다는 겁니다.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킹, 몽골, 신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동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가 발전하느냐?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이동. 한번 보십시오. 세계에서 인류 국가는 다 국민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나라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바이킹,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새는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여행을 7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7번째. 7번째. 세계에서 제일 안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북한이죠. 안 돌아다니면 북한처럼 되고 돌아다니면 한국처럼 되는 거예요. 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옛날이면 말과 배가 있어야 되고, 요사이는 돈이 있어야 되죠.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기동성, 열린 사회가 돼야 됩니다. 열린 사회가 돼요. 잘 사는 나라는 딱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역을 하는 나라가 잘 삽니다. 그리고 이민자가 많이 가는 나라가 잘 삽니다. 이민자. 미국이 이민자가 만든 나라 아닙니까? 이민자. 그리고 도로를 잘 닦는 나라가 잘 삽니다. 인프라. 왜냐? 이거 다 이동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곳에.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유를 줘야죠. 자유. 정치 제도나 또 사람들의 기상이 용감하고 무엇보다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이 이민자들은 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아마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 용감한, 한반도에 남았던 사람들보다 더 용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본, 어마어마한 일본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그리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던 청교도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26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여 명의 청교도가 상륙한 곳이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라는 데였습니다. 그 겨울을 지나면서 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져온 종교의 자유라는 이 사상이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의 별명이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의 정신이다. 미국 정신이 뭐냐? 이동 정신. 자유를 찾아서 이동한다. 모험이죠. 모험. 왕좌의 게임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결론이 이런 쪽으로 흘렀는데, 한국이 잘 되려면은 이동, 그리고 이동을 뒷받침하는 자유의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배 아프게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김일성과 같은 이런 폐쇄주의자들이고 북박이들입니다. 북박이들. 북박이와 이동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이동하는 사람들이고 북한은 북박이 아닙니까? 북박이. 감사합니다.